다인의 진화론. 진화론의 첫 번째 가설은, 그죠? 첫 번째 가설은 우리가 모든 생명체는, 그죠? 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유전적 다양성. 개체 간의 형질의 다양성. 같은 말이에요. 그죠? 모든 집단,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집단 안에서는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뭐 키, 몸무게, 그죠? 생김새, 뭐 예를 들면 뭐 다리의 길이, 뭐 꼬리의 길이 등등, 그죠? 이런 것들이 딱 일정하게 하나의, 그죠? 그 형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생각보다, 그죠? 우리가 자기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그죠? 훨씬 더 많은 후손을 낳을 수 있다. 그죠? 후손을 낳을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정이에요. 자, 우리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자연계에서 이미, 그죠? 자연에서 이런 것들을 이미 잘 관찰을 해올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이 후손들 중에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놈이 유전자를 후손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거를 환경에 잘 적응해가지고, 그죠? 적응해서 후손에다가 그 유전자를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자연 선택이란 말을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그죠? 요 세 가지. 그죠? 여기에서는 뭐 제가 여기에서 뭐 원숭이가 뭐 인간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요 다인은, 그죠? 갈라파고스 제도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명체들을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주요한, 그죠? 원리를 추출을 해냈고, 그거를 통해서 제가 뭐라 했죠? 이 자연 선택을 통해서 자연 선택이 되면 결국 뭐예요?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유전자가 변화되는 거죠. 유전자. 그러니까 다음에서 유전자, DNA, 그죠? 뭐 같은 말이에요, 다. 유전 정보, 그죠? 유전 정보의 변화, 그죠? 이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건, 그죠? 유전 정보의 변화를 제가 크게 이것을 진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인의 진화론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인은 이야기를 세 가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후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을 통해 가지고 종 간의 어떤 변화, 그러면 논쟁은 좀 이제 굉장히 많이 종교하고 과학과의 논쟁이 좀 있었지만, 기본적인 핵심은 요 세 가지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진화라는 개념을 매우 깔끔하게, 그죠?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자연 선택을 하는 과정 중에서 힘센 놈이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약육 강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식물체가 있는데, 그죠? 이거 식물체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19세기 때 했나? 우리가 역사를 한번 가보죠. 영국 옆에 있는 섬이 하나 있죠. 아일랜드, 맞죠? 그죠? 아일랜드. 그죠? 그 아일랜드는,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한 2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구황 작물로 감자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감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고픔을 이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9세기 초에, 그죠? 아일랜드, 그죠? 이 아일랜드에서는, 이제 감자를 심어가지고, 그죠? 감자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영양을 섭취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특정한 품종의 감자가 있었어요. 그죠? 이 감자는, 예를 들면은 추위에 무진장 강한 감자야. 추위에 강한 감자야. 그러니까 추위에 강한 감자니까 이게 소출량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아일랜드 농민들이 이게 소출량이 상당히 많으니까 전부 다 이 품종만 들이다 심겠죠. 그죠? 이 품종만 심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추위에 강하고 소출량이 강한, 그러니까 수천종이 많은 한 품종만, 그죠? 한 품종의 감자만 들이다 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병충해가 싹 물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떤 놈은 병충해 강하고 어떤 놈은 약하고, 그죠? 그러면은 병충해 강한 놈은 살아남고 약한 놈은 죽으니까 한 생산량이 절반 정도밖에 안 떨어질 텐데, 그죠? 근데 요건 뭐예요?
요건 추위에 강하지만은 요건 병충해에 약한. 내가 뭐랬죠? 진화라는 것은 어떤 것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하나를 잃는, 그죠?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요 감자는 추위에 강하지만, 예를 들면 추위에 강하고 소출량은 많지만은 병충해에 약해. 그럼 감자가 없어지죠. 그죠? 식량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IRC 피플들은 어떻게 되죠? 먹을 게 없으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뭐냐면 이 감자는 자기 개체 간에서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싸움이 이거 약육강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환경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놈은 병충해 강하고 어떤 놈은 추위에 강하고 뭐 어떤 놈은 뭐 소충이 많은데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특정한 환경에 대해서 그죠? 좀 더 잘 오프스프링 그죠? 자손을 더 많이 낳는 것이 우연히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진화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약육강식을 통해서 이긴 놈이 자연선택이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죠? 요거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제국주의자라든지 히틀러 등등 정치가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그죠? 뭐 이렇게 식민지를 우리 식민지의 농거를 만들었던 아주 나쁜 그죠? 우리가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이 자연선택이라는 것은 그죠?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놈이 그 유전자를 후손에 넘기는 것이 진화라고 하는 그죠?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 진화학자들이 그죠? 때로 이렇게 뭐 정적으로 그걸 쓰는 뭐 사용하고 그런 것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자, 예, 제가 이제 요거를 진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진화의 증거를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가 조사를 했었는데 뭐 이제 우리가 진화를 우리 앞에서,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지. 내가 뭐 몇 개 설명을 했죠, 이미. HIV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죠, 이렇게 개 가지고, 그죠, 인위 선택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근데 제가 대규모의 실험, 아주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세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 몸 속에는, 그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대장에 살고 있는 세균 이름이 뭐죠? 대장균이라고 해요, 대장균. 우리가 여러분 남자 몸무게 70kg 정도면은 여러분의 몸속에 살고 있는 세균의 총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한 4kg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kg.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균과 더불어서 지금 공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대장 속에서 대장균하고 여러분이 이제 음식을 먹으면 대장균한테 영양물질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면 대장균은 거기에서 우리 인간이 못 만드는 바이타민 같은 걸 또 제공을 해줘요. 서로 공생 관계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아파가지고, 항생제를 먹으면 이제, 항생제를 먹으면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대장균도 싹 같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설사하는 것을 쫙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생제를 먹으면 이제 이 대장에 그죠? 세균들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여러분의 장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돼요. 자, 근본적으로, 물론 매우 해로운, 그죠? 해로운 세균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세균들은 인간과 더불어서 같이 공생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유산균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는 이제 유산균도 희대의 상익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유산균 우리 몸에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텔레비전 광고 보면은 멜라노비치 이렇게 노벨상 받은 사람이 불가리아의 장수 마을을 찾아가 가지고 유산균을 찾았다. 불가리아의 장수 마을이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불가리아의 평균 수명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아요. 기본적으로 통계가 일단 조작이 됐고, 예, 통계가 조작이 됐고, 그거를, 하여간 노벨 수상자하고, 미국에 또 건너가지고, 미국의 사기꾼들하고 몇명하고 해가지고, 유산균이 건강에 매우 좋은 제품이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희대의 사기라고 그러네요, 그게. 그냥 음식 중에 하나예요. 식품 중에 하나지, 유산균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여간 자, 이와 같이, 우리 이제 세균은, 그죠? 우리 세균은 우리하고 더불어 사는데, 대장균은 말 그대로 우리가 대장에 살고 있는 세균인데
대장에서 이제 우리가 똥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똥을 싸면은 이제 거기에 대장균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식품이 그죠? 뭐에 대장균에 오염이 되다냐면 그 대장균에 오염이 된 걸 조사를 계속해요. 그건 뭐냐면은 식품이 그죠? 우리 이제 그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이제 똥이라든지 그런 데부터 얼마큼 그죠? 깨끗한 거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장균을 카운팅을 해요. 대장균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수돗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동물의 대변 그죠? 혹은 인간의 대변부터 얼마큼 깔끔한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대장균을 체크를 하는데 우리 이제 생명과학자들은 대장균을 무진장 사랑해요. 그죠? 왜냐하면은 대장균은 보통 20분에 한 번씩 세포 분열을 해요. 여러분이 20분에 한 번씩 세포 분열을 하면은 20분에 계속 좋은 조건을 놔두면은 maybe 한 4, 5일이면 아마 지구 전체를 다 뒤덮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균은 매우 빠르게 자라고 우리가 이게 이제 대장균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그 대장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제 똥 속에 이제 많이 들어있는 이런 세균이죠. 인간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액체의 미디아, 액체의 베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액체. 이 액체의 베이지는 뭐냐면은 뭐가 들어있냐면은 포도당이 들어가 있어요. 포도당.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포도당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제 음식하고 똑같은 거죠. 그 에너지 원인 포도당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등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에 대장균이 여기 쏙 들어가면은 영양물질이 문장만이니까 횡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20분에 한 번씩 세포 분열을 신나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24시간 오면은 여기 베이지에 대장균이 풀로 꽉 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과학자들은, 요거를 이제 대장균을,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맨 처음에 여기다가 이제, 대장균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 키워. 그 다음에, 다음날 24시간 후에 여기서 한 100분의 1 정도 액체를 따가지고 또 여기다가 또 넣어줘요. 그죠? 그러면 연속 배양이 계속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계속 연속 배양을 쭉쭉쭉 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1세대, 2세대, 그러니까 100세대, 1000세대, 만세대, 10만세대, 100만세대 쭉 갈 수 있어 없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맞아요? 이론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100분의 1씩.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가득 찬 이것에 대장균이 있으면 여기서 100분의 1을 노아의 방주를 타가지고, 그죠? 여기로 넘어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또 횡재가 이제 일어나죠. 그러면 영양물질 신나게 먹고 또 꽉 차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요걸 이제 예를 들면 24시간 내지 48시간 동안 하는데, 넘어가는데, 이 과정을 한 40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40년. 요걸 40년, 20년 내지 40년을 하면은 요거를 우리가 인간으로 치면 한 100만 년 정도의 세대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100만 년.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100만 년 동안 요걸 이제 우리가 여기 20년 동안 계속 연결을 해주면은 이 안에서 어떠한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양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원래 대장균은 우리 몸속에 있을 때는 뭐 영양물질 충분 이 상태에서는 가장 완벽한 상태예요, 그죠? 뭐 더 이상 뭐 더할 나위 없이 아주 훌륭한 그죠? 영양물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대장균이 자라는데 이 환경에서 아마 최적화되는 쪽으로 아마 쭉 자라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이제 뭐 음식 같은 게 대장균에 오염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음식 이제 찌꺼기 같은 거를 이제 희석을 막 시켜요, 물로. 그 다음에 이걸 희석시킨 다음에 여기에 평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묵. 그죠? 여러분 도토리 묵이나 그런 거 있죠? 근데 여기 묵에는 영양물질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묵이 이제 온도를 올리면 묵이 어떻게 돼요? 액체가 되죠? 온도를 떨어뜨리면 이제 딱딱해는 고체가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묵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또 이와 같이 영양물질을 같이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요 액체를, 예를 이제 대장균이 들어있는 요런 이제 물질들 같은 거를 이제 여기에다 놓고 이제 희석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걸 묻혀가지고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희석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간혹 가다가 몇 마리가 여기에 붙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을 놔두면은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두 마리가 네 마리가 네 마리 시간이 자면 24시간 되면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스팟이 그러니까 이렇게 점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한 마리에서 온 대장균이 되는 거예요. 그죠? 대장균 집단이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음식이 이제 오염이 된지 언제 어떻게 하냐면은 희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요것에 대장균이 몇 마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그 신문 같은 데 보면은, 그죠? 뭐 수돗물을 조사를 했더니, 뭐 예를 들면 무슨 배추를 조사를 했더니, 뭐 대장균이 뭐 몇 마리가 검출이 되더라 하는 것이 이제 이와 같은 평판 배양을 통해서 우리가 대장균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 실험은 이제 진화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실험인데, 대장균 가지고 가장 편하게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대장균 가지고 하는데, 이 대장균, 이제 우리가 대장에서 이걸 꺼내게 되면 대장균이 유전적 변이를 좀 갖고 있긴 할 거예요. 그죠? 여러 애하고 얘하고 조금씩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비슷한, 내 몸속에서 온 거니까 비슷한 유전적 변이를 갖고 있을 거야. 그지?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제 비슷하게 생긴 놈 중에서도 어떤 놈은 여기 보면 이제 아라비노스라는 이제 일종의 그 탄수화물이에요. 아라비노스하고 여기에 테트라솔이라는 이게 염색약을 치게 되면은 빨간색을 보여주는 빨간색으로 염색이 되는 대장균이 있는 반면에 어떤 놈은 그러니까 아라비노스를 집어넣어도 빨간색으로 변하지 않은 놈이죠. 요건 뭐냐면 이 대장균은 아라비노스를 이용하면은 빨간색으로 변하고 아라비노스를 이용을 못하면 이제 뭐 이렇게 하면 그냥 흰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대장균이 잘 자라고 못 자라고 하는 것을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냥 중간적인, 그러니까 뉴트럴한 그냥 그 유전적 변이에요. 알겠죠? 그죠? 이해했죠? 그죠? 유전적 변이.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그죠? 요거 이제 빨간색으로 변한 거를 그냥 아라 플러스 족. 그죠? 그냥 흰색은 아라 마이너스 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내 대장균을 꺼내가지고 여기서 꺼내가지고 키웠어. 하나는 이제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분주를 시킨 거야. 6개로 집단을 만든 거야. 그냥 6개.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마리, 여기 나온 거 있잖아요? 왜냐면 요거는 하나에서 나온 거잖아. 하나의 세균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떼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근데 지금 이놈만은 빨간색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라 플러스 1족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죠? 그냥 여기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빨간색 있죠? 요걸 아라 플러스 2족이라고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그죠? 부족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근데 얘네들은 매우 비슷한 유전적, 매우 비슷한 유전적으로는 매우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랜덤하게 아라 플러스 1, 아라 플러스 2, 그러니까 3, 4, 5, 6개의 종족을 고르고 랜덤하게 고른 거야. 랜덤하게. 이해했죠? 랜덤하게. 그 다음에 하얀색을 나누는 것을 A-, A-2, -4, -5, -죠. 모두 12부족을 뽑은 거예요. 됐어요? 그죠? 자, 요 A 플러스 1은 단 하나의 세포에서 유래했죠. 이해했어요? 이해되죠?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겨서 자라나면 아마 유전적으로 매우 비싼 놈이 되겠지? 그러겠죠? 뭐 얘네들 사이는 약간 차이도 있겠지만은 얘는 겨서 자라면 유전적으로 매우 비싼 놈, 그러니까 같은 놈끼리 겨서 이제 갈 거예요. 그죠? 이해했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놓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6개, 모두 12개의 부족을 끄집어낸 거예요. 12개의 부족을 끄집어낸 다음에 이걸 이제 12개의 부족을 스플라스크를 1부터 10위까지 딱 놔두고 매일 24시간 동안 아까 100분의 1씩 노아의 방주를 타고 넘겨주는 거야. 자, 지금 이 배지에는 지금 횡자가 있죠? 그죠? 포도당에는 횡자가 있죠? 그러면은 세균이 무진장 폭발적으로 잘 자라겠죠? 여러분이 우리 대장에 살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세균이 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있는 배지에서, 그죠? 가장 포도당을 잘 흡수를 한다든지, 포도당을 잘 이용하는, 쪽으로 만약에 우리가 DNA 유전 정보가 변하면은 애는 훨씬 더 빠르게 자랄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죠. 맞아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돌리는 거예요. 자, 돌리는 거야. 그래 놓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부족까지 쫙 놔두고 우리가 요거를 뭐 예를 가지고 뭐 5,000세대, 10,000세대까지 계속 넘어가. 그러면 10,000세대 후에 요 대장균과, 그죠? 우리가 맨 처음에 있었던 요 대장균, 요거는 일부분을 우리가 얼려놓을 수가 있죠.
그죠? 얼려놓을 수 있지. 이거는 조상이지. 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화석처럼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를 만세대까지 가고 난 다음에 만세대에 있는 후손과 요거를 꺼내서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냉동실이지.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섞어.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요거는 빨간색이야. 요거는 이제 흰색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예를 들면은 아라 마이너스 1족을 만세대까지 쭉 끌고 갔어. 근데 이 상황에서 아라 마이너스 1족이 더, 환경에 더 경쟁적으로, 환경에 더 잘, 친숙하게 더 잘 자라는지, 아니면은 요 조상이 더 잘 사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이해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지금 흰색이죠? 요거를 흰색하고 구분이 안 되지? 그러니까 빨간색 요거하고 섞어가지고 누가 더 잘 크나 테스트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요거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조상 거야. 그죠? 조상 거. 첫 번째 맨 처음에 요거 풀었던 거. 그죠? 여기서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그죠? 꺼낸 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만세대, 하얀 거는 만세대 후에. 그죠? 나온 세균. 그죠? 대장균하고 섞어가지고 두 개를 일대로 섞어요. 섞어가지고 같은 조건에 섞었을 때 만약에 후손이 이 베이지 조건에서 훨씬 더 잘 자라면은 뭐가 되겠죠? 흰색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만약에 조상이 더 잘 자라면은 빨간색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합성, 그러니까 어느 놈이 이 환경에 더 잘 자라는지를 요 적합성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측정할 수 있죠? 어려워요? 오늘은 꼬박꼬박 좋은 사람들 문장 많네. 자, 요게 이제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진화를 목격하는 매우 중요한 실험이에요. 지금 매우 우리가 아까 했지만 이걸 10만 세대, 100만 세대까지 계속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꾸준히 지금 논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자, 이 사람들이 자, 조상 1세대부터 그죠? 계속 노아의 방주를 타가지고 계속 갔어. 그래가지고 몇 세대까지 왔지? 만세대. 만세대면 인간으로 치면 100만 년 정도 돼요. 예, 만세대까지 갔어. 그러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체크 안 했어. 세포의 크기만 재봤어요. 세포의 크기만. 자, 여러분이 대장에서 막 꺼낸 요 세포의 크기는, 그죠? 세포의 부피는 지금 예를 들면 한 0.37 정도밖에 안 돼. 크기가. 근데 어때요? 요 이제 12부족을 다 합쳐가지고 평균값을 보니까 어때요? 세대가 가면 갈수록 어때요? 크기가,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죠? 영양물질이 충분히 좋은 조건에서는 세포의 크기를 키우게 되면은, 그죠?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평균값이고, 실제로 각각의 부족, 12개의 부족에, 그죠? 세포의 크기를 재봤더니, 사뭇 다르죠. 어떤 놈은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커지긴 하지만은 이 폭이 상당히 커지죠. 자, 이 12부족 안에서 이게 지금 100만 년, 만 세대가 넘어가는 동안에 이 12부족이 지금 동일한 방향으로, 물론 동일한 방향으로 가요. 크기가 커지는 거. 근데 크기가 커지는 정도가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에서, 그죠? 우리가 세대 가면 갈수록 유전적 변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크기가 크지는 좀 가지만은 서로 다른 방가 약간씩, 그죠? 상당히 다르게 가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거는 지금 이제 제가 이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그죠? 우리가 크기를 쟀을 때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나온 건데,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다시 분석을 해보면은 요거 상대적 적합, 요거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자, 이거 이야기했다. 자, 요거 이제 아까 크기가 커지는데, 자, 상대적 적합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요게 이제 아라 플러스 족이었죠? 조상 거죠, 조상 거. 요거 아라 마이너스는 지금 후손 거예요, 만세대 후 거. 두 개 섞어, 일대로 섞어. 그죠? 섞어놓고 여기다가 평판을 배양을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빨간색이 여기 더 많아지면은 조상께 더 훨씬 더 이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거죠. 하얀 게 많으면은 후손이 더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합도, 상대적 적합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포도당이, 자, 상대적 적합동 이해했죠? 매우 단순한, 그죠? 매우 단순한 실험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조상, 여기 뭐, 예를 들면 조상이 훨씬 더 상대적 적합도가 고 이거는 이제 후손이 더 높은 걸로 보이네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상대적 적합도를 이제 재는 거야. 재봤더니, 물론, 요거 이제 한쪽을 봤더니, 요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아까 스무드하게 그릴 수 있는데, 요걸 이제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요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요렇게도. 자, 상대적 적합도를 보니까, 자, 후손이, 그죠? 우리가 5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넘어갔을 때, 어때요? 포도당이 존재하고 있는 그 조건에서 후손의 상대적 적합도가 조상에 비해서 어때요? 점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맞아요? 점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죠? 조상 요 세포하고, 그죠? 저기 아까 만세대 가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요 세포하고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상대적 적합도를 조사를 하니까 지금 후손이, 그죠? 포도당이 많은 이 실험적 조건에서는 이 후손이 훨씬 더 상대적 적합도를 갖고 나갈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상대적 적합도가 스무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점핑 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점핑 되는 게 보이죠? 여기에서는 포도당이 있는 조건에서 이 세균을 계속 키우면은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유전자가 더 많이 켜지고 어떤 유전자가 더 덜 켜지고 등등,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놀랍게도 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 이제 상대 요 각각의, 그죠? 1번부터 12부족의, 그죠? 세균, 후손의 세균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유전자가 올라가고 어떤 유전자가 내려가는지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똑같이 전부 다 29개의 유전자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서로 다른, 그죠? 우리가 서로 다른 방주, 우리가 완전히 이거 서로 다른 방주, 뭐예요? 플라스크로 넘어갔지만은 결국은, 그죠? 우리가 크기를 키우고 상대적 적합도를 올린 데는 같은 유전자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자, 또 하나는, 자, 우리가 2000세대까지 가는, 그죠? 이렇게 크기도 커지고 상대적 적합도도 커졌는데, 요거를 좀 더 오래 가봤어. 3만 세대, 3만 3천 세대. 자, 여기에서는, 아까 했잖아. 여기에서는요. 제가, 여기에 이제 포도당이 있지만, 여기에도 시트르산이 있어요, 시트르산.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원래 이제 필요해요, 필수적으로. 시트르산은 여러분이 네모내에 있는 신맛을 내게 하는, 그죠? 유기물질이에요. 시트르산도 세균이 이용해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얘네들만 포도당이 있으면 시트르산 이용 안 하고 포도당만 신나게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장균의 형태예요. 그런데, 자, 만약에 이 대장균이 유전자가 어떻게 변화가지고 시트르산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또 횡재가 되는 거죠. 맞아요? 포도당도 먹고 시트러스도 먹고 그럼 훨씬 더 다른 놈보다, 그죠? 훨씬 더 크기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상대적 적합도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대적 적합도 3만 세대 여기가 쭉 보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세균에, 그죠? 이거는 이제 세균이 이제 얼마큼 있는 정도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밝기, 그 세균의 혼탁도예요. 세균이 많으면 혼탁도가 높아져. 더 잘 큰다는 얘기예요. 세균의 혼탁도가 이 정도 됐는데 3만 세대 넘어가니까 갑자기 세균의 혼탁도가 높아지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포도당 말고도 시트르산을 이용할 수 있는 유전자가 새롭게 등장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제가 지금 유전자 조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실제로 이게 꺼내가지고 이거 보면은 여기에 시트르산을 이용하기 위한 유전자가 2개가 새롭게 존재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서 뭐냐면은, 자, 이 세균도 우리가 여러분 세대 안에서 지금 일어난 거야. 이 세균도, 그죠? 여러분 눈앞에서 지금 뭐죠? 유전자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없어요? 보고 있죠. 자, 여러분 눈앞에, 그죠? 여러분 눈앞에서, 자, 포도당만 이용하다가 3만 세대가 지나니까 시트르산을 이용하는 쪽으로 유전자가 변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실험 가지고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창조론자들이 내 눈앞에서 진화가 되는 것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여러분 눈앞에서 많은 증거물들로 진화가 일어난 것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천만 세대에서 그 시트산을 이용하는 유전자가 새로 생겼다는 게 그냥 이렇게 유전자가 변하다 보니까 우연히 생겨나서 한 거니까 그보다 다른 실험에서는 일찍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아까 유전자가 두 개가 변한다. 매우 좋은 질문이에요. 유전자가 두 개가 변해야지 시드리산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 그죠?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먼저 하나가 유전자가 변하고 마지막에 거의 3만 세대가 돼가지고 두 번째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시드산을 이용할 수 있든지 아니면 거꾸로도 돼요. 두 번째가 먼저 뭐 있고 첫 번째가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다든지. 그러니까 한 두 개의 유전자가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아니라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변화가 돼야지 시드산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확률이 굉장히 낮죠. 예, 근데 여러분은 시트산을 이용할 때 두 개의 유전자가 켜져야 되는데 이것이 자연히, 그죠? 우연을 통해가지고 그 두 개의 유전자를 켜게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참, 군붕어 이쁘죠? 그죠? 이거 수컷이야, 암컷이야? 수컷이죠? 왜 수컷은 그죠? 왜 수컷이 이렇게 화려한 이 색깔을 가져야지? 성선택. 그죠? 내가 뭐라고 했죠? 성선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메일 투 메일 컴피티션. 디아더. 다른 건 뭐였죠? female choice. 그죠? female choice.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이 그죠? 수컷이 자기가 아주 화려한 빛을 내게 하면은 이게 이제 암컷으로 하여금 나는 건강하다라고 그죠? 나는 좋은 유전자를 가졌어라고 그죠? 지금 연출을 하기 때문에 female choice에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새끼를 더 많이 낳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놈이 그죠? 포식자 그죠? 애를 잡아먹는 물고기가 있으면 애는 잘 살겠어 못 살겠어? 못 살죠. 자, 그러니까 이 수컷의 입장은 그죠? 그러니까 자연상태 수컷의 입장은 하나는 그죠? 성선택 그죠? 암컷의 그죠? 선택을 받기 위해서 몸을 화려하게 치장을 해야 돼. 맞아요? 근데 포식자의 압력, 그러니까 포식자가 있을 때는 요거 눈에 잘 띄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무직직하게 해야지. 두 개가 부딪히죠. 그죠? 그러니까 포식자 압력과 그죠? 성선택의 압력의 두 개가 지금 서로 모순되게 부딪히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자연은 어떻게 될까? 자연에서는 매우 재밌는 퀘스천이에요. 그죠? 매우 재밌는 질문이야. 자, 요거를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죠? 성선택이 먼저냐? 포식자 압력이 먼저냐? 요걸 두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험을 한다고. 여러분이 이거 아주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는 거야. 일단 그 고려대학교 대운동장에다가 저기에다가 우물을 한 6개를 파. 그죠? 우물을 6개 파고 요걸 이제 많이 잡아와야겠지? 요걸 잡아야 돼. 잡아온 다음에 자, 이제 요게 지금 제가 구피가 이렇게 생겼지만 사실 구피가 좀 칙칙하게 생겼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좀 칙칙하게 생긴 놈이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화려한 놈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잡아와. 잡아온 다음에 이제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다음 같은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구피, 그죠? 여기 이제 칙칙하게 생긴 놈 있죠? 요거는 이 연못에다가 자갈을 깔아가지고, 그죠? 일종의, 자갈을 까면 요게 칙칙하게 보니까 이게 배경하고 잘 맞으니까, 포식자가 잘 잡아먹지 않도록 하겠죠? 안 잡아먹겠지? 이놈은 어때요? 밝게 빛나니까 포식자가 오늘 아주 잘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못을 이제 한 3개를 깐 다음에, 이쪽은 포식자가 있는 곳. 맞아요? 포식자가 한 마리 들어가 있네. 그죠? 포식자가 한 마리 집어넣고, 그러니까 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개 구피 이제 이런 걸 놓고 포식자를 집어넣고, 이쪽은, 포식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애를 괴롭히긴 하지만은 애를 잡아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 포식자. 그죠? 가짜 포식자를 집어넣고, 이쪽은 뭐지? 포식자가 없어. 그죠? 똑같은 숫자에, 그죠? 구피를 넣고, 하나는 칙칙한 거, 하나는 밝은 거, 그죠? 똑같은 숫자를 넣고, 6개월 동안 가본 거야. 자, 우리가 만약에 포식자가 없으면은 성선택에 의해서 더 밝은 놈이 새끼를 더 많이 낳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6개월 후, 1년 후 가면은 여기는 어떻게 해요? 밝은 놈의 구피만 남겠지. 맞아요?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어요. 그죠?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그죠? 반면에, 자, 여기서 물론 선선택이 있지만은, 선선택이 되면 뭐해? 얘네한테, 포식자한테 잡혀먹을 거 아니야. 밝은 놈은. 얘네가 다 죽겠지. 그럼 어떻게? 칙칙한 놈만 남겠죠?
그죠? 여러분이 포시자 압력에서는 아마도 여기엔 칙칙한 놈이, 그죠? 여기에 색깔이 칙칙한 놈이 남을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같은 놈이겠죠? 이거는 이제 가짜 포시자니까, 그죠? 가짜 포시자나 혹은 포시자가 없는 경우에서는 밝은 색깔의 구피가 살아남을 거라고 여러분이 이제 예상할 수 있어요, 그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뭐 이게 연못을 파가지고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실험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칙칙한 거 밝은 정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이제 얘는 이게 반점, 그죠? 이 물고기에, 그죠? 색깔이 있는 반점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칙칙한 놈은 반점이 없을 때고, 빛이 이제 화려한 놈은, 그죠? 이게 반점이 굉장히 숫자가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봤더니 실제로 여기에서는 그죠? 성선택만 일어난 것이죠. 포시각이 없는 것이죠. 반점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반점의 숫자가. 반면에 자,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쪽에서는 반점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이게 뭐지? 이게 자연 선택이잖아. 그죠? 지금 내가 다시 가지. 얘네들끼리 싸웠어, 안 싸웠어? 얘네들 먹이 경쟁해, 안 해? 먹이 경쟁 안 하죠? 포시자학과, 그죠? 뭐 성선택의 압력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포시자학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거는 성선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유전자하고, 서로 다르게 같겠어? 다르죠? 이 집단 간의 유전자 변화가 있죠? 그게 뭐라고 그랬지, 제가? 집단 간의 유전적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진화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예를 들면 요게 6개월이 아니고, 그죠? 10년, 20년 동안 계속 놔두면은, 이쪽은 칙칙한 곳으로 계속 진화가 될 거예요. 그죠? 그죠? 포시자를 피하기 위해서.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화려한 쪽으로 계속 진화가 될 거예요. 둘이 나중에 섞으면은, 나중에 교배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예, 서로 이제 유전자가 서로 이제 달라지게 되면서. 이해하셨죠? 그죠? 진화는 이해하겠죠? 여러분이 지금 이건 뭐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실험 이야기예요. 이게 구피를 통해가지고 자연 상태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험에서도 우리가 같이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이에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그냥 교과서에만 보이는 사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그죠, 필드에서, 우리 실험실 속에서, 그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진화라는, 그죠, 증거를 여러분은 교도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매우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렇죠. 포시자가 있을 때는 포시갑으로 어두운 색깔의, 구피가 나오고, 포시자가 없을 때는 성선택으로 의해서 화려한 색깔의 구피가 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실험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예. 아까 진화론 처음에 세 가지 얘기했어요. 유전자 다양성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효용을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지금 인위적으로 그러죠.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의 그러니까 그전 세대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새끼가 아니지. 자손을 낳았는데, 지금 우리 세대는 좀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화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생각보다 자손의 숫자가 작고, 자손의 숫자가 작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보통 한 가정에 한 명 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유전자가 나빠도, 유전자가 만약에 환경에 불리해도 계속 후손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적은 새끼를 키우는 게 생존에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요. 아까 이제 똑같은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여기 지금 포시갑이 없죠? 그죠? 포시갑이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새끼 숫자를 작게 놔요. 새끼 숫자를 작게 놓고 성적 수성도가 늦어져요. 그죠? 반면에 포시갑이 크면 클수록, 그죠? 알을 엄청 많이 낳아요. 그 다음에 성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숙이 돼요. 왜냐하면 잡혀 먹기 전에 새끼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요즘에 더 빨리, 한 사람은 좀 이상한데, 그죠? 환경이 좋아지면 많은 이제 동식물에서는 환경이 살기가 훨씬 더 좋아진 상태에서는, 새끼 숫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성수도가 늦어지게 되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생식의 에너지를 덜 쓰게 돼요. 생식에. 이해했어요? 그 질문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에 좀 갈수록 새끼를 더 적게 낳는 쪽으로. 그렇죠. 환경이 좋아지면. 그럼 이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대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사람 빼고 대부분의 동물에서는 자기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자손을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새끼를 저기에 비해서는 적게 낳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알을 낳을 때 100개, 200개는 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우리가 자연계에서 관찰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A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진화에 대한 핵심은 그죠? 세 가지예요. 유전적 다양성, 더 많은 자손을 낳는다, 적자생존이 아니고 적자생존인데 뭐예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놈이 살아남는 거. 그게 뭐죠? 우리가 적자생존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자연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경쟁이라는 말은 안 썼어요, 제가요. 그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무거운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울하게도 올해 초에, 그죠?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교과서를 바꾸겠다 말겠다 뭐 해가지고 교과부가 흔들려가지고 시조세가 빠지고 이제 그런 우울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좀 약간 이게 굉장히 그죠? 좀 힘든 주제긴 하지만은 우리가 종교하고 과학은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꺼내는 거예요. 예. 자, 저는 원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천주교인이에요. 저도 이제 이제 군대 있을 때 이제 영세도 받았고 성당에서도 결혼도 하고. 근데 하여간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본주의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좀 여러분이 제가 공격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본주의자가 이제 도대체 무엇인가를 잠깐 한번 살펴보죠. 예.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영화 중에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본 사람 있어요? 아마 한 번씩 다 봤을 거라고. 혹시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션. 미션 임파서블 말고. 제가 이제 이거는 고등학교 때 본 영화인데 이거 아마 여러분 이거 지금 기억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폭포에서 그죠? 십자가를 짊어진 하는 신부가 하나 떨어져서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그죠?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주는 영화인데 한번 여러분이 꼭 이 영화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 영화의 주제가 중에 하나가 오보에, 가브리엘의 오보에라고, 그죠?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제가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신부가, 그죠? 이제 원주민들을, 그죠? 원주민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소통이라는 건 이제 자기의 이제 기독교를 전파를 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이 세계 들어가서 어때요? 이렇게 오보에를 풀어주면서 이 원주민들이 이걸 이제 관심 있게 보면서 소통이 되면서 원주민들이 이제 이 신부하고 이제 친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신부의 관점이 원주민, 그러니까 이렇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그죠 정부의 관점이 아닌 그죠 혹은 성당의 주교라든지 그런 추기경이라든지 그런 관점이 아닌 원주민의 관점으로 이제 통해서 자기 이제 천주교를 이제 전파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영화예요. 예, 더 미션이라고. 그래서 매우 감동적인 영화고 이제 그런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의 역사를 하나 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자, 일어나고,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여기 이제 주인공이,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인데, 제수이트, 이제 제수이트 이제 그 신부예요. 그러니까 제수이트 파라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의 파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파더,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이 원주민들하고 친해지면서 이제 그런 거를 그리는 건데, 예.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알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독교가 크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천주교에서는 두 개의 파가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는 이제 예수의 파가 있고 하나는 이제 프란체스코 파가 있는데, 예수의 파는 비교적 원주민의 문명과 어울려가지고, 시대에 따라가지고, 혹은 장소에 따라가지고, 원주민의 어떤 그 정신 세계하고 맞물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 자기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한쪽에 이제, 이제 파고요. 반면에, 프란체스코 파는 근본주의예요. 세상에는 그저 원주민이 뭘 믿건 같은 거 상관없어요. 원주민 가장 중요한 거는 그저 우리가 성모 마리아 혹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별로 나머지는 이제 그러니까 갈등을 이제 원주민들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저는 우리나라에 비극이 이제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이제 역사 속에서 자기 스스로 걸어가가지고 신부가 된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그거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승훈, 여기 최초의 영세자 있죠? 그죠? 이분은 자기 스스로 걸어가가지고, 홍콩에 가가지고, 영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누가 선도를 해가지고, 누가 이제 선교를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여기 김보무도 있고, 여기 김보무,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죠. 여기 여러분 이제 역사를 보면 정약용, 정약전 다 알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시작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성서에 써여 있는 어떤 정치적 의미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서양 문물을 빨리 흡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상당히, 그죠, 초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천주교가 상당히 우리가 빠르게, 그죠, 특히 지식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었어요. 알고 있죠? 그죠? 맞아요. 그죠? 제가 역사를 왜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왕권과, 그죠? 기독교가 충돌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의 유교와 기독교가 충돌하게 되고, 왜? 그때는 시대적 배경의 차이가 뭐가 있었냐면은, 중국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가지고 이제 다 신도가 되고 신부가 되고 그랬던 분들인데, 어디에서 누가 오냐면은 중국에 주문문하는 신부가 오게 돼. 물론 그전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은. 근데 이 사람은 뭐죠? 프란체스코파예요. 프란체스코는 뭐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중국 신부는, 그죠? 자기 앞에, 그죠? 조상을 섬기는 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못 받아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유교 문화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지청이라는 사람이, 그죠? 모친상에 대한 유교 제사를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본격적으로, 그죠? 유교 문화하고 충돌을 얘기하는 거고, 왕권과의 충돌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왕이 기독교를, 그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탄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또 역사의 그 또 비극도 하나인데, 일본은 그 스페인 그 신부가 왔을 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예수의 파였어요. 그렇게 근본주의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명과 좀 친숙해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때 전후로 해가지고. 그래서 화란인도 받아가지고 화란 알죠? 그 네덜란드 상인도 많이 오고, 그죠?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물론 이제 일본도 나중에 탄압을 하긴 했지만은 하여간 일본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기독교 문명이 퍼지기 전에 이 강경파 프란체스코파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졸지에 기독교와 그죠? 유교 문명이 충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이 이 프란체스코 여기 예수회가 교속 이런 사람들이 중국 신부 대신에 여기 예수회가 이런 그죠? 가브리엘 같은 사람이 왔었으면은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그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물론 이게 이제 기독교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이제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상당히 역사를 좀 이렇게 그 많은 역사를 이제 변화시켰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는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좀 횡행하고 있죠. 그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굉장히 근본주의자들이 많아요. 예. 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뭐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문자 그대로. 성서는 글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므로 성서의 기록은 역사적이나 과학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성서에 우리가 창조론이라든지 해야 멈추어라. 그죠? 우리가 지동설, 천동설, 그죠? 그런 거 많죠. 그러니까 성서에 쓰여있는 모든 것들이 과학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면은 이제 이게 과학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미국에서는 정치적 힘을 엄청나게 쓰고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독교 우파, 이거 이제 레이건 때부터 시작해서 레이건, 부시, 그죠? 다 국수주의하고 반공주의를 가지고 기독교 우파가 이제 뭘 만들죠? 탱크의 네오콘. 네오콘의 약자가 뭐예요? 네오 컨서버티브잖아. 그리고 네오콘. 이게 신보수주의예요. 그리고 네오콘. 그리고 네오콘 안에서, 그죠?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를 만들어가지고,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게 돼요. 노골적으로 주장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썼지만 이게 네오콘하고 우리나라 뉴라이트하고는 지금 같은, 왜냐하면 뉴라이트의 대부분은 이제 목사들이, 근본주의자 목사들이 이제 이걸 이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게 표시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몇 분파, 그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진화론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큼 심각한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몇 년이죠? 1967년까지 있었네. 자, 여러분은 지금 내가 지금 다인의 진화를 가르치고 있어. 여러분 당연히 지금 고등학교 때 다인의 진화를 배우고 왔어요. 그죠? 근데 언제죠? 1925년에, 그죠? 멍키 재판이 있었어요. 여기서 뭐냐면 존 스컵이라는 사람이 학생들한테, 그죠? 다이니즘 숙제를 내줬어. 생물학 교사인데. 그러니까 생물학 교사니까 다이니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예. 생물학 숫자를 냈어. 그런데 이 이제 테네스에 있는, 그죠? 이제 이렇게 목사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이 이 존 스컵을 고발을 해버려요. 고발을 해요. 이거 상상이 가요. 그죠? 상상이 가겠죠? 고발을. 왜냐면은, 테네스에는 버틀러 액트라는 게 있었는데, 버틀러 법이 있었어요. 공공학교에서 진화론 강의를 금지한 법률이에요. 1928년도에. 그러니까, 진화론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 스코업이 이걸 가르친 거는, 그 법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재판이 붙었죠?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은, 이 친구가, 존 스코업이라는 이제 이 교사가 100불의 벌금형을 받고, 그리고 이 버틀러 액트는 1960년까지 교속에서 남아있게 됐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화론을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강의를 해왔는데, 이 진화론에 대한, 그러니까 진화론을 보는 그 기독교 근본주의자 세력은, 그죠? 이와 같이, 그죠?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여러분이, 그죠? 선진국이라 생각하는 미국에서,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진화론이, 그죠? 여기 봤죠, 아까? 그 Anti-Evolution Law in Arkansas. 언제까지 썼지? 1968년까지 썼어요, 그죠? 공공학교에서 진화교육을 금지시킨 거예요. 상상이 가죠? 상상이 가나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생물교사가, 그 수잔 애펄슨이라는 생물교사가 이 법이 헌법에 위배해야 되는가를 물어봤어. 아켄사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헌법이 위배되지 않으니까 진화교육을 금지시킨다고 했어. 미국 대법정까지 갔죠. 대법원에 가가지고 뭐예요? 진화교육 금지는 특정 종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국가 종교의 분류. 이건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수정헌법, 그러니까 헌법에 있어요, 그죠? 국가 종교 분류 원칙에서 반진화법은 위헌임라고 도장을 꽝 찍었죠. 1968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루이지아나법에서도 어때요? 공공학교에서 진화론과 더불어 창조과학 교육을
가르치라는 의무를 갖고 있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대법원에서, 그죠? 대법원에서 창조과학 교육은 특정 종교를 보호하는 것임. 국가 종교의 분리원제에 의해서 유해산업법은 위헌임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죠? 몇 년이죠? 1987년. 그러면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위기에 이제 빠진 거죠. 위기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냐면은 여기 나오죠, 여기. 그죠? 어떤 일을 시도하냐면 이제 이런 대법원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걸 창조과학, 그죠? creation science, 그죠? 그러니까 창조론이 아니고, 그죠? creation science라는 이름을 붙이고, 혹은 지적 설계론, intelligent design theory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진화론과 이제 대결을 겨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실제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1987년 이후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중 서적에서 창조론과 지적 설계론이 어떻게 대체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좀 창조론이죠. 창조론은 1987년 이전까지 창조론이라는 말을 썼다가 그대로 급속하게 떨어지게 되죠. 반면에 지적 설계론이라는 말이 이와 같이 다시 창조론이라는 말을 그럴듯하게 말을 잘 포장을 해가지고 지적 설계론이라는 말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실제로 여러분 알죠? 부시나 레이건이나 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고 엄청난 전쟁 영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미국의 정치의 대부분은 지금 저기 어디야 알캔사라든지 캔사스라든지 그런 시골 동네 그죠? 그런 기독교 근본주의자에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실제로 미국 갤럽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2008년도에 인간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당신의 견해는. 첫 번째, 인간은 덜 발전된 생명 형태로부터 수백만 년간의 기간을 거쳐 발달했고 신이 그 과정을 이끌었다. 요거는 진화라는 개념이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36%. 신이 그 과정을 이끌었다. 두 번째, 인간은 덜 발전된 생명 형태로부터 수백만 년의 기간을 거쳐 발달했고 신은 그 과정에 14% 안 되는 거야. 14%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진화론이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첫 시간에 과학과 사이비학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과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과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야. 종교, 문화. 그러니까 더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죠? 이걸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이것도 결국 창조론이죠? 이거죠? 요거는 완벽한 창조론, 요거는 변형된 창조론이죠. 이건 진화론을, 그죠? 결국은 뭐예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미국인의 15%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보여줬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믿는 사람이, 그죠? 15%도 안 됐듯이,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그죠? 여러분이 과학이라는 것을 배워왔는데, 그 과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사고체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창조론자 혹은 지적 설계론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는지 한번 이제 보죠. 자, 첫 번째. 제가 얘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기 때문에 완벽하다. 이거예요. 자연은 완벽하고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완벽해요? 내가 그랬죠. 진화 과정은 항상 트레이드 오프라고 했어요. 그죠? 대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하나가 이득이 있으면 하나가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이. 그죠? 요거는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이게 다인의 진화론이에요. 그죠? 말 그대로 evolution by natural selection이에요. 그죠?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비과학적이다. 왜냐하면 falsify 하지 않고 테스트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맞아요? 자, 내가 구피 하겠죠. 구피. 그죠? 구피. falsify, 그러니까 falsify 하는 건 뭐예요? 언제든 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진화론 언제든 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구피도 아까 얘기할 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falsify라는 정의를 놓고 우리가 실험 가설을 만들어가지고 한 거잖아요. 테스트업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죠. 진화론은 철저한 과학적 도구로서 만들어진 것이 진화론이죠. 그죠? 맞죠? 이거 별로 그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세 번째, 그 성서에 의하면 지구는 6천에서 8천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게 딱 박았어, 못을 막았어. 다인의 진화론이, 그죠? 적응과 다양성을 만들기까지는 너무 충분한 시간은 아니다. 그럼 지구가 지금 6천에서 8천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과학적 증거,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그 과학적 증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죠. 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원자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원자. 자, 여러분이 이제 뭐 고대 그리스 시대 때, 그죠? 물체를 자르고 겨수 자르다 보면 결국 못 자르는 곳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름을, 그죠? A톰, 그죠? 아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죠? A는 더 이상, 톰은 자르다는 뜻이고, 그죠? 요거는 낫이라는 뜻이죠.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그죠? 저는 이제 A톰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는 모두 92가지의, 그죠? A톰, 그러니까 원소들이 있는데, 원소, 그죠? 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현대 그 화학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모델링을 한 거야, 모델을. 자, 우리가 이 원자들은 이렇게 핵이 있어, 아래에. 핵이 이렇게 있고, 이 핵에는 전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우리가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전자는 핵을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이 핵은 크게 두 종류의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두 개의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것은 딱 세 가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전자,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음의, 전하를 띠고 있고, 양성자는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원자들의 화학적 특성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전자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의 숫자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92개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예. 그래서 화학적 특성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항상 전자하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같이 해야 되니까 양성자의 숫자는 항상 이렇게 같이 가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죠? 왜냐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항상 맞춰야 되니까 전자가 만약에 10개가 있으면은 양성자도 10개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그 원자의, 그죠? 화학적 성질은 전자의 숫자, 다시 말해서 양성자의 숫자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중성자는 지금 그 별로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92개의, 그죠? 원자들을 갖고 있는데, 자, 제가 이제 하나 쓸게요. 수소, 헬, 많이 안 쓸게. 리, 배, 붕, 탄, 질, 산, 풀, 외울 필요 없어요.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여기까지만 쓸게요. 여기까지만. 자, 제가 이제 순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전자 몇 개? 한 개. 이거 전자 몇 개? 두 개. 전자 몇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쭉 가죠. 그죠?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게 18개네, 이거 전자. 18개. 전자 18개. 요거는 19개예요. 그죠? 19개.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이거는 6개.
6개. 요거는 전자가 7개야. 그죠? 그러니까 전자의 숫자, 다시 말해서 양성자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요거 이제 내가 이제 상세하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화학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겠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동위 원소를 말하고 싶은 거야. 동위 원소. 자, 여러분이 수소가 이건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예요. 이거는 중성자가 없어. 오케이? 자, 이거 양성자. 그죠? 전자. 이건 거의 같다고 해서 항상이요. 그죠? 그죠? 양성자. 이거 숫자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중성자를 쓸게요. 중성자. 자, 이렇게 생긴 놈은 전자도 하나고, 양성자도 하나야. 중성자 없어. 됐어요? 자, 요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요렇게 생긴 놈이. 이걸 우리가 듀터리움, 이중수소라고 그러는데, 요거 이중수소라고 그래요. 요거. 자, 요거는 양성자 똑같아, 하나야. 왜냐면 똑같은 화학식을 가지고, 화학 성질을 하고 있어요. 중성자가 하나가 더 있는 거야. 됐어요? 자, 요렇게 생긴 놈은 요렇게 생겼어요. 됐죠? 자, 이놈하고 이놈하는 화학적 성질은 정확하게 같은 놈이야. 전자가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양성자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단지 무게가 달라. 중성자와 양성자는 항상 같은 무게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그죠? 요거는 듀터리움, 이건 트리튬. 그러니까 이거 3중수소, 2중수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성자는 불안정해. 예를 들면 불안정해가지고 깨져가지고 그 트리튬이 이렇게도 가서 중성자 하나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우리가 같은 전자의 숫자를 갖고 있으면서 중성자의 숫자가 다른 요 집단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동위원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동위원소 중에 이노마는, 특히 이노마도 마찬가지인데, 이노마는 자연 상태에 놔두면은 가만히 못 있어. 붕괴돼가지고 중성자를 잃어버려,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자연 상태에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 시간에 따라가지고 요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요 숫자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탄소는 전자가 6개야. 6개. 여기 전자 6개 이렇게. 자, 우리가 전자하고 양성자 숫자 같다 그랬어. 6개야. 요 중성자가 6개예요. 요거는. 자, 근데 요렇게 생긴 놈이 있어. C13. 요거는 똑같이 6개고 중성자가 7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가지고 13이 되는 거예요. 저 C14.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요놈만 이제 자연 상태에 별로 없어. 얘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해요. 가만히 놔두면은. 그러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면은 중성자가 7개가 되고 전자가 7개가 되지. 그게 뭐지? 이거죠. 전자가 7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놔두면은 이 14C는, 그죠? 자연 상태에 가면은, 그죠?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면서 이렇게 변하니까 요렇게 변하겠죠? 그죠? 자, 제가 요렇게 요거 세 개를 뭐라고 했지? 동위원소. 동위원소. 이게 좀 맛이 갔네. 그냥. 자, 동위원소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 그러니까 보니까, 자, 뭐였죠? 요게 동위원소는 특히 이렇게 생긴 놈은, 그죠? 중성자가 양성자면서 이렇게 변해. 그러면은 얘네들이 가만히 놔두면은 시간에 따라가지고 이게 반이 되는 시점이 있죠? 이거를 내가 뭐라고 그랬지? 반감기. 그죠? 이게 보통 6,000년 정도 걸려요. 반감기가.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는 K는 모두 19개 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성자 숫자로 내가 지금 19개 중에서 21개가 되겠네, 그러면은. 그죠? 중성자. 전자.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써요, 이렇게. 두 개 합치면 40이 되죠?
자, 애도 불안정해. 애도 가만히 놔두면은, 요게 중성자가,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양성자.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변해요. 요거는.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막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러면은 똑같이 되는데, 요거는, 이거 이제 양성자 수가 하나 줄어드니까 요거 18로 되겠죠. 그죠? 18로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르곤 40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요거는 얼마 걸리냐면은 12억 년이 걸려요. 반감기가.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지구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지구가 이제 새로 막 태어나가지고 화산이 막 터져. 뻥뻥 터져. 거기에 그 지각에는 지금 뭐가 있지? 칼륨이 있어, 칼륨이. 그죠? 칼륨하고 아르곤이 같이 섞여 있어. 그죠? 흙에는, 그죠? 바위에는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지금 막 용암이 끓는데 이 아르곤은 가스지, 가스. 그제? 가스지? 그러니까 화산이 터지게 되면서 아르곤은 가스로 날아가 버리지? 지금 그러면은, 화산 폭발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굳은 바위, 화성암, 현무암 등등 그 안반에는 지금 맨 처음에 이것만 남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요게 시간이 지나면은 요게 뭘로 변하지? 요걸로 변하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하고 요거 비율을 재면은 이 바위의 나이를 알 수 있어, 없어? 나이를 알 수 있지. 왜냐하면은 화산 폭발해 가지고 아르곤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칼륨만 있기 때문에 0.5가 됐단 말이야. 바위의 나이를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있죠. 그죠? 요게 모세의 방주, 약간 기독교하고 상관없이, 그죠? 이거는 항상 어느 곳에서, 우주의 어느 곳에서도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구의 나이를 잰 거예요. 45억 년으로. 이해했어요? 그냥 요거는 좀 더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